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도 서울보다는 따뜻하네요. 조금 내려왔다고. 네. 여긴 평지가 많아갖고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아닌가? 바람이 더 센가? 일주일간 동안 또 고통스러우셨나요? 표정이 약간 넋이 나가신 표정이세요. 3주 만에. 3주 만에. 11, 12월 달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네? 딱 네 글자. 어려워요.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또 하고 나서 들으세요. 네, 어려운데. 네. 그래요. 민법이라는 게, 법이 들어있는 시험이라는 게 거의 제 지난번에만 뽕 하고 똑같아갖고 한 번 시작하면 발을 빼기가 좀 힘듭니다.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전혀 없나요? 네. 3주 차입니다. 3주 차죠? 네, 우리 이제 2주 동안 뭘 했을까?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셨겠지만 또 복습해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고요. 지난번에 복습을 인강을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하러 말씀드렸고, 복습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 그러죠? 이렇게 누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1주차, 2주차 걸 다 듣고 오셨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는 오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1주차, 2주차, 3주차 걸 다시 누적해서 듣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에 밀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1주차 같은 경우는 12월 말이 되면 2달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복습한 거 갖고는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이라도 더 들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회차가 끝나고 1월 달에 1월 강의를 개강하기 전에 11, 12월 달 인강을 다 듣고 오셔야 된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초까지 1월 달에 민법을 개강할 때까지 그 일주일이 제일 빡세요. 하루에 4개씩 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 듣고 올 수 있어요. 그런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힘들게 해놔야 5월달 위기가 한번 옵니다. 꽃피는 봄에. 7, 8월달 혹서기의 위기가 또 한번 옵니다. 공부하기 싫어져요. 요때 조금 공부를 놓고 조금 이렇게 마음의 뭐 영화를 한 편 본다든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은 막 의욕적이죠. 뭔가 해보겠다. 요럴 때 좀 빡세게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1주차에는 법률행위 개념과 법률행위가 갖춰야 될 효력 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걸 했죠. 그 중에 가능성 관련해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구별하는 게 있었고요. 적법성 관련해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구별하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구별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단속 규정이 중요했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있었고요. 특히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중매매, 원칙과 예외, 이걸 정리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4개를 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허위표시, 가장매매가 하나 있었고요. 가장매매하고 구별해야 될 가장행위, 은닉행위,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착오의 개념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인 중요부분 착오와 중대한 과실. 사기강박, 요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를 했어요. 다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자가 침해되는 경우. 여기까지. 세 번째가 대리. 지난주에 대리를 했죠. 대리 일반론에선 대리의 뜻과 대리 기능,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 짜장면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효과, 귀속의 관계. 세 번째로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 마지막으로 무권 대리. 큰 광의 무권 대리 속에 협의의 무권 대리, 훌의 자식, 예? 1, 2, 3 중에서 3. 그놈. 그리고 무권 대리인 책임. 마지막으로 표현 대리.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가 법률행위의 일반적 또는 특별 효력 요건에 관한 거고요. 이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였어요. 그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 어떻게 뒷마무리를 할까?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뒷마무리를 잘 할까? 요게 따로 네 번째 덩어리 무효와 취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무효와 취소의 개념 했지요?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하고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하고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를 통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두 갈래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때 처음부터라는 말은 유효했다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건 소급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소급 무효. 이때 이 유효한 행위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유효를 무슨 유효라 그랬죠?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그랬습니다.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 두 번째 유동적 유효. 이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랬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복습 또 안 했어. 표정 보니까 또 안 했어요. 복습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아직 10일, 11달 많이 남았어. 하시겠지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실 거라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존재하죠. 하실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개가 있었어요. 제한능력자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오나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합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뭐다?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효를 받고 무효의 뜻을 봤어요. 뜻은 여기 있는 거 엮으면 된다 그랬어요.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즉 계약은 체결이 되었으나 그 계약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가 이게 무효다 그랬어요. 그랬죠? 여기까지 했나요? 무효 종류까지 했나요? 무효 사유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고요. 무효의 종류와 관련해서 크게 4덩어리가 있다 그랬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그리고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는 신경 쓰지 말자 그랬고요. 그렇게 무효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상대 무효 외우자 그랬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 불확정적 무효와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 요거 기억하자 그랬고요. 전부 무효, 일부 무효에서는 일부 무효 137조. 법률행위가 일부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랬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뭐 매매 계약이든 무슨 계약이든 계약을 했는데 얘가 만취한 상태였어요. 의사 무능력. 그럼 이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 아니 만취한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하냐고. 많이 하죠. 새벽 2시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많아요. 술 이만큼 꼬라가지고 자기가 뭘 사고 있는지도 모르고 물건 사는 사람들 왕왕 있죠. 못 만나보셨구나.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저도 가끔. 술이 만땅이 돼서 편의점 가서 뭘 사요? 뭘 사요?
또 술 사요. 술이 깨야죠. 만땅이 됐는데 뭐 또 술을 사. 뭐 견디셔 이런 거 사 먹어야죠. 견디셔. 모닝 개워 뭐 이런 거 사 마셔야 되잖아요. 네? 술 깨는 음료수. 헛구역질 나는 나무 있잖아요. 헛개나무. 그런 거. 근데 그게 다 무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이. 계약이 무효다.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했나 이거? 안 했죠? 할 것 같지 어디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 무효다. 갑은 부동산 넘겨줄 필요 없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행을 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행을 했다. 무효인데 왜 이행을 하나요? 또라이들은 해요. 무효인지를 알든 모르든 일단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자기가 체결하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행을 한단 말이죠. 땅 넘겨주고 돈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이행했으니까 그걸로 끝? 일단 무효지만 이행했으니까 그걸로 끝? 아니에요. 이 무효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되돌려놔야 돼요. 그 말은 준 거 돌려받고 받은 거 돌려주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합니다.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부당이득 반환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부당이득 반환에서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하나가 첫 주자 해본 거 반사회 질서행위 기억나세요? 네. 그 반사회 질서행위 중에서 부첩계약 기억나세요? 아파트나 자동차 사줬다.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불법 원인급여라고 불렀어요. 무효 사유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데 굉장히 많은데 그 무효 사유 중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주고받은 것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되겠죠. 두 번째로 돌려주고 돌려받을 때 뭘 돌려줘야 되냐? 뭘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럼 특칙만 알아야 되느냐? 아니죠. 이 예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예외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으니까 이 원칙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칙을. 요건 이제 나중에 취소 가서 볼 거예요. 그게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스름 또는 더 거슬러 받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0원을 내고 4,500원짜리 담배를 한 갑 샀다. 그럼 얼마를 거슬러 받아요? 500원. 그런데 가게주인이 45,500원을 거슬러 줘. 난 얼마를 더 받았어요? 빨리 산수하세요. 45,000원 더 받았죠?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 합니다. 그럼 당연히 45,000원을 돌려 줘야 되죠? 땡. 민법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당이득인지를 모르고 받은 사람과 알고 받은 사람의 반환 범위가 달라요. 내가 45,000원을 더 거슬러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딴 데 보면서 거슬러 받고 호주머니 그냥 바로 넣었어. 집에 가서 꺼내봤더니 45,000원이 더 들어있어. 받을 때는 몰랐겠죠? 이럴 때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거스름돈 거슬러 받을 때 절대로 그 자리에서 세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평택 여기서 뭐 살 게 있어서 5만 원짜리 딱 내고 뭐 1,000원짜리 하고 1,000원짜리 섞어주는데 보지도 않고 받았고 호주머니 넣었어요. 버스에서 세봤더니 딱 맞더라고요. 모르고 받으면 이렇게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알고 받았다. 45,000원을 더 주네. 그리고 쓱 받았어요. 일단 더 받은 거 돌려 줘야 되고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부당 이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은 경우하고 알고 받은 경우에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이게 부당 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요 특칙이 우리 시험 범위고 요 특칙은 좀 이따 취소 가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머릿속에 좀 뭐 외우거나 할 것까지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가 된 경우 이행 전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은 부당 이득 반환인데 요런 내용이 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각과 을이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거는 보자마자 계약하진 않죠. 며칠 만나서 교섭도 하고 가격도 절충하고 뭐 이렇게 이행기 절충하고 이렇게 며칠 절충을 하다가 의견 일치를 딱 보면 계약을 딱 체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상담 교섭을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의견이 딱 일치를 봐가지고 계약을 딱 체결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아서 둘이 밥 먹고 반주를 쫙 하고 술이 만땅이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딱 썼어요. 그럼 일끝 상담은 잘해놓고 교섭은 잘해놓고 계약 체결하는 순간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이 무효가 됐죠. 둘이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허탈해요. 열심히 교섭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게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가 봤을 때 무효예요. 옆에서 무효라 그러면 무효예요. 그건 무효.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둘이 열심히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효더란 말이죠. 이럴 때 또다시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이 무효였던 걸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되살려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제도들을 모아서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불러요.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음악 소리가 꽤 크네. 아침부터 저렇게 땀을 뺄까. 네 가지가 있어요. 무효행위 재생에. 그 중에 두 개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지난주에. 하나가 유동적 무효. 무효를 확정시키지 않고 별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도록. 유동적 무효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137조. 일부 무효. 원칙이 전부 무효였죠. 근데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무효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되살렸죠. 나머지는 유효가 된다. 137조에. 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이미 봤어요. 여기에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고요. 벌써 제목에서 뭔가 느낌이 있죠? 전환. 무슨 전환일까요? 무효인 행위를 뭘로 전환? 유효한 행위로 전환시키겠죠. 뭔 요건이 필요하겠죠?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어서 봤는데. 어서 한번 만난 적 있죠? 어디서 만났어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어디서? 거기서. 묵건대리 추인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묵건대리 추인에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나와요. 하나가 더 나와요. 우리 민법상 우리 시험범위에 추인이 3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추인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묵건대리 추인을 본 거고요. 지금 무효행위 추인이 나오고요. 조금 있다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추인이 3개가 나와요. 이 추인 3개가 내용이 다 달라요. 이름은 똑같은 추인인데 내용이 3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추인 3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비슷비슷하게 생긴 놈이 3놈이 있어. 새 쌍둥이야. 구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괜히 봤다가 머리 지진다요. 2개는. 그러니까 오늘은 무효행위 재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타이틀인데 거기에 4가지 제도가 들어있더라. 그중에 2개는 우리가 구체적 내용을 봤고 나머지 2개는 제목만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았다고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무효예요. 여기까지가. 네. 자, 범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인 경우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취소. 자, 취소는 뜻이 뭘까? 아까 봤어요.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대. 유효하대. 그 유효한 행위를 서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 계약을 맺었을 때 어느 한쪽 당사자, 일방 당사자를 합니다. 그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 자, 일방적 의사 표시라는 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따위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팍. 일방적 의사 표시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생각하십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미성년자고 부모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럼 그 미성년자 행위 부모 동의 안 받았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이때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은 찍소리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소는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취소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여전히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두 번째, 취소 사유. 지난주에 했죠? 뭐였죠? 재착사강. 자, 이때 이 취소 사유는 첫째,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행위 당시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계약을 할 당시에 미성년자여야 돼. 계약을 할 당시에 착오가 있었어야 돼. 계약을 할 당시에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돼. 이렇게 행위 당시에 취소 사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취소 사유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만 취소 사유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 취소 사유가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렇게 4개 외우자 그랬어요. 재착사. 이 사유 이외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치른다.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건 계약 취소가 아니라 계약 해제라 그랬습니다. 취소 사유는 반드시 행위 당시에 4가지 중에 하나가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효에서는 이런 걸 안 받는데 취소에는 취소권자가 따로 있어요. 무효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필요 없어요. 왜? 개나 소나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야. 이때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다라는 사실을 갑을 두 사람만 주장할 수 있냐? 아니에요. 지나가는 개도 야 니들 계약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가 이렇게 짖어요. 무효 이렇게 짖어요. 소는 무효 이렇게 울어요. 대한민국의 개와 대한민국의 소가 어떻게 짖는지 어떻게 우는지 그랬더니 어제 어떤 분이 진짜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개나 소나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는 딱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6명. 제한 능력자. 자기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를 표시한 자. 역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들의 대리인. 취소할 수 있어요. 요놈들의 승계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재착사강 대승. 큰 스님 한 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명이 재착사강이야. 그럴듯하죠? 네. 대한민국의 계약을 취소하는 현장에 항상 이분이 계세요. 목탁을 딱 들고 취소. 네? 그랬더니 진짜 취소권자가 내가 큰 스님 한 분 있다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암기는 이렇게 하고 이해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한 자, 그 사람들의 대리, 그 사람들의 승기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람들 이외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 취소를 하는가?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였어요. 또는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어요.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텐데 누구한테 취소한다 그래야 돼요?
갑은 누구한테 계약을 취소한다 그래야 돼요? 지나가는 개한테? 지나가는 개한테 그러면 개가 뭐야 뭐야 이렇게 짖는다니까. 개한테 취소 못하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 얘한테. 예, 예. 얘를 직접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그런데 갑이 직접 상대방인 을한테 취소를 하러 갔더니 을이 사진 속에 들어있고 검은 태가 들어있으며 향이 피어오르고 있어. 그럼 을한테는 취소한다는 말 못하죠? 이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옆에 서 있는 상속인한테. 고인과 어떤 사이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야기합니다. 고인과 생전에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돌아가셨네? 너한테 하겠다. 상속인한테 할 수 있어요. 이 상속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괄승계인. 그래서 취소는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및 그 포괄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심하실 거. 을이 죽질 않고요. 갑과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갑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 이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말을 병한테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야,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그럼 병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병이야. 갑이 찾아와가지고 모르는 갑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여러분한테 말을 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뉘신지 그러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그걸 왜 나한테 하냐고.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 거는 을한테 말해야지 왜 나한테 하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놈한테는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놈을 특정승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정리. 직접 상대방 또는 직접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반면에 직접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묶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례 형태로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은 취소권자가 누구고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취소권. 좀 전에 아무리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해야만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랬죠. 취소를 하는 것을 취소권의 행사라 그래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취소권의 행사라 합니다. 그런데 이 취소권 행사는 일단 취소권자의 자유예요. 계약을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땅값을 제값 받고 팔았어. 사기는 당했는데 제값 받고 팔았어. 취소할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기분 나빠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사기 당했지만 제값 받고 팔았는데 뭐 그걸 취소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할지 말지 자유, 선택의 문제입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소를 만약에 하는 경우 보통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거 취소하게 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 증명 따위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민법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계약 따위를 취소할 때는 꼭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식에 의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 말은 취소를 할 때는 특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특정한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안 썼어요.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계약서 안 써도 돼요. 당사자 의사합치만 있으면 돼요. 계약서를 썼다는 건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매매계약은 계약서를 쓰는 형식에 의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이 됐든 공히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분류식 행위라고 그래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분류식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때
뭐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 증명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문자 보내도 되고요. 카톡도 됩니다. 만나서 구두로 해도 되고요. 전화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분류시켜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 효과. 아까 취소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취소를 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효. 무효가 됐으니까 아까 저 무효에서 봤던 무효 효과의 문제가 또 나와요. 무효 효과.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예를 들어서 갑이 취소를 했어요. 근데 계약만 했지 아직 이행을 하기 전 상태야. 그럼 당연히 이행을 할 필요가 없지요? 없어요. 저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취소하기 전에 이미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한 상태예요. 계약을 했고 계약상 의무를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했어요. 이행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둬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했다면 등기를 돌려받아야 되고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당 이득 반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외 반사회질성이 이런 건 없겠죠. 취소니까 하나가 나와요. 부당 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나와요. 아까 부당 이득 반환 범위는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죠. 선악에 따라서. 그런데 취소 사유 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 예컨대 미성년의 자에게 인터넷 강의 들으라고 태블릿 PC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놈이 며칠 있다가 팔아먹었네?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부모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취소할 수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취소했으니까 받은 돈 돌려주고 팔아먹은 태블릿 PC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이때 그 어느 범위에서 돌려주고 돌려받느냐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징이에요.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랐죠. 다른데 제한 능력자는 특징이 있어요. 선악 불문하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요게 재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당분간 안 나옵니다. 당분간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을 주고 태블릿 PC를 하나 사줬는데 며칠 있다가 애가 부모 허락도 안 받고 30만 원 유흥비로 쓴다고 30만 원, 뭐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홀랑 팔아먹었네 30만 원에. 그 소리 들은 부모는 당장 취소하는 경우가 있죠. 에이, 그러지 말고 돈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흥비로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를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은 그대로, 태블릿 PC는 그대로 돌려받고 돈은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돼요. 그게 우리 민법이에요. 너무하죠? 너무해요.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를 처절하게 보호합니다. 에? 미쳤어요, 법이. 민사든 형사든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너무나 보호를 해요. 너무나. 요즘은 미성년자가 아니죠. 10살만 넘으면 다 성년자예요. 그렇잖아요. 미성년 나이를 대폭 낮춰야 돼. 6세 미만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제한 능력자를 처절하게 보호가 있습니다. 이 보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시험에. 무효가 됐어요. 예?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되었을 때 그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우리 했어요. 2개. 착오하고 사기 강박. 이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찍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그 태블릿 PC가 팔아먹은 놈의 쇠 걸쳐서 제3자한테 가 있어. 제3자한테 갔어도 내 나이 자식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를 해요. 선의의 제3자보다도 제한능력자를 더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도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취소를 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하고, 우리 이거 지난주에 상대적 무효라 그랬었죠. 무효의 경우에는. 취소의 경우는 상대적 취소라 그러면 돼요. 반면에 제한능력을 위한 취소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 취소. 이걸 절대적 취소라 그래요. 구별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지난주 무효 중에서도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를 구별했어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 헷갈려요, 자꾸. 있는 무효가 절대 무효예요. 반면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였어요.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가 절대적 취소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취소가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제한능력을 위한 취소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제한능력자하고 선의의 제3자하고 누구를 더 보호한다? 제한능력자를 더 보호하는 게 우리 민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취소의 효과 이렇게 쫙 머릿속에 세팅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일부 취소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나중에 합니다. 머리 지진 납니다. 또 하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했어요. 취소했죠? 예? 취소해요. 이렇게 취소를 해. 그럼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이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된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와요. 아, 머리 아파요? 지금 한번 지진 나요? 한 5월달 수한쯤에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능력자의 행위,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했죠? 이거 아까 유동적 유효라 그랬어요. 불확정적 유효라 그랬어요.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불확정적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확정적 상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권 대리도 불확정적 무효였는데 본인이 추인을 통해서 확정적 유효로, 추인 거절을 통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불확정적인 행위는 어떻게든 확정시켜야 돼요. 무효로 확정시키든 유효로 확정시키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시켜야 돼요. 뭘로? 무효로 확정을 시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유효로 확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무효로 확정시키는 건 우리가 하나 봤어요. 이미. 취소할 수 있는 불확정적 유효를 무효로 확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네? 3분 전에 봤는데. 취소. 네? 불확정적인 유효 상태를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죠.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불확정적 유효 상태를 유효로 확정을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돼요. 취소권을 뺏어버리면 돼요. 취소를 못하게 하면 돼요. 이걸 취소권 소멸장치라고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니까 계약은 불확정적 유효에서 뭘로 바뀐다? 확정적 유효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불확정적 유효 상태인데 이 불확정적 유효 상태가 취소를 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유효로 확정이 돼버린다. 유효로. 여기까지 됐죠? 괜히 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때 이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3개가 있어요. 첫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취소 안 할래. 그럴 수 있죠. 취소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라 그랬으니까 취소권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겠지요.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이 또 나왔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이해를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 을이 계약할 때 갑을 사기쳤어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이 취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하도록 돼 있어요. 계약한 날부터 몇 년 내? 그러면 계약한 날부터 10년 내만 취소를 하면 돼요. 그 말은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과 계약을 할 당시에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취소권이 생겼는데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갑은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10년 뒤에는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있더라. 이름만 기억하세요. 이름만.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무건대리 추인과 좀 전에 눈도장을 찍었던 무효행위 추인과 지금 보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렇게 추인이 우리 민법에 3개가 있다. 3개가 있다만 기억하세요. 3개가 있다. 그 비교까지는 지금 표정 보니까 비교까지는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야. 아니니까 3개가 있다. 추인에. 무건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됐죠? 다 됐어. 그냥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번 순간에. 다 잊어버려도 돼. 표정 보니까 전혀 막. 자, 50%만 이해해도 다행이라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50%는 그냥 5% 정도 괜찮아요.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뭐고 그 무효나 취소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지. 목차 정도. 에? 뼈대만 세워두세요. 살은 1월달, 3월달, 5월달에 더 붙일 테니까 뼈대만 세워두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자,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오고 5덩어리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덩어리가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인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세 번째가 대리, 네 번째가 지금 본 무효 취소. 4덩어리 본 거예요. 여기까지 9문제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 이 마지막. 법률행의 부관. 요 놈에서 나옵니다. 요 놈에서. 이 부관을요, 수험생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세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쉬운 게 없는데,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리보다도 더 어려워하세요. 이유가 일단 개념부터 머릿속에 넣을 생각은 안 해요. 부관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머리에 넣을 생각을 안 합니다. 두 번째, 부관의 어떤 게 있는지 종류를 머릿속에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부관의 첫걸음도 안 떼고서 어렵다고 해요. 나아가 부관 관련된 조문이 있어요. 부관은 조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리와 마찬가지로. 이 조문을 외워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외우세요. 조문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안 외우세요. 부관 관련된 조문이 147조부터 153조까지 7개가 있어요. 부관 조문이. 책은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넘기세요? 책을 덮어놓으시라 그래야 되는데. 요 조문을 외워야 돼요. 조문을. 부관의 개념과 부관의 종류, 이런 이론적인 내용 2개에다가 부관 관련된 조문 7개 외워두면요. 부관 문제 70%가 풀려요.
부관 관련된 문제 70%.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거를 전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부관 문제를 맨날 틀리시고 맨날 어렵다 그래요. 그럼 안 됩니다. 부관 문제 꼭 맞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부관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부관을 설명하려면, 부관의 뜻을 이해하려면, 부관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 먼저 이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의 부관이고요. 법률 행위에 뭔가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부관은 부가된 약관의 준말이에요. 쉽게 계약 속에 들어있는 특약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같은 거 할 때 특약사항 많이 넣죠. 근데 그 특약사항 중에서 그 특약이 계약의 효력을 좌지우지하는 특약이에요. 특약인데 특약 중에서 계약의 효력을 좌지우지하는 특약. 이걸 따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합니다. 자, 의, 구체적으로 갑과 을이 이런 계약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하나 사주겠다. 그냥 사주는 걸 증여라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은 기분 좋겠죠? 차가 한 대 공짜로 생기니까. 그런데 갑이 하고 단서를 달아요. 28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을 좋다 말았죠?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붙으면 되죠. 그럼 시험도 붙고 차도 생기고. 여러분들 중에 남편분께서 차 사준다고 약속하신 분 시험 붙으면 없네 여기? 아마 한두 분 있을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안 생기죠? 시험에 붙어야 생겨요. 다시 말해서 시험에 붙어야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에 붙어야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야 차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차 내놓으라면 차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붙어야 줘요. 그러니까 시험에 붙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이 을에게 학원이 좀 멀어요. 대중교통 버스 한 4번 갈아타야 돼. 그러면 힘들어해.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아이고 차를 일단 줄게. 타고 다녀. 줬어요. 일단. 줬는데 단서를 답니다. 28회 시험에 합격하면 네가 사무실 차려서 돈 벌어서 네 차를 스스로 사고 차는 도로 반납해. 공부 안 하겠죠? 차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시험 붙는 게 좋아요? 시험 붙어야죠. 시험 붙어서 사무실 차리면 1년만 열심히 하면 차값 하나 뽑는데 뽑고도 남는데 열심히 하면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를 했어요. 이미 주었어요. 이미 줬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되돌려줘요. 자동차를 되돌려준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는요. 28회 시험에 합격하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돼요. 위에 계약, 아래 계약 공히 28회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해요. 그러면 28회 시험 합격은 이 두 개의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지우지하는 특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관이에요. 이게 부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있어요. 갑과 을이 학원 계약을 합니다. 강의를 듣는 계약을 해요. 11월 23일 날. 그런데 수강 기간을, 강의를 듣는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했어요. 그럼 갑은 강의를 언제부터 들을 수 있어요? 12월 1일. 강의를 12월 1일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건 강의 들을 수 있는 권리가 12월 1일 날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넓게 얘기하면 이 계약의 효력이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12월 1일. 반면에 12월 31일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강의를 들을 수는 없겠죠. 즉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 12월 1일이 되었다 또는 12월 31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계약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었다. 12월 31일이 되었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부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묶어가지고 부관의 개념 요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법률행위 성립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부 다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부관이란 법률행위 성립과는 무관하게, 법률행위 성립과 무관하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는 사실이에요. 부관이 되려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기까지 됐죠? 예? 그렇잖아요.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시험 지문의 과거에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효력의 발생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OX. X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개념에서부터 시험 지문에 나온다고. 성립과는 관계없이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해요. 두 번째, 28회 시험 합격이나 12월 1일 또는 12월 31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계약 체결 당시 현재 사실이에요. 이 현재 사실이에요? 내년이죠. 이거는 12월 달이죠. 장래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도 아니죠. 장래 발생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도 아니고 현재 사실도 아니고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도 아니고 그렇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동차 증여계약을 할 때는 시험 합격해라는 단서를 붙여라 라고 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붙였어요? 당사자가. 당사자가 갖다 붙였다. 당사자가 부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개가 부관의 개념 요소입니다. 부관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부관의 개념 요소 세 가지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 장래 사실, 당사자가 부관.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거, 이걸 법정 조건이라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건 부관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법에서 요구하는 건 부관이 아닙니다. 부담이라고 따로 불러요.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부관의 개념 요소는 요 세 가지가 있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두 번째로 부관의 종류. 왼쪽 거하고 오른쪽은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왼쪽 거 28회 시험 합격은요. 합격할지 안 할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있어요. (28회) 시험 합격처럼 이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해요. 반면에 12월 1일이 되었다, 12월 31일이 되었다. 11월 23일 날 계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2월 1일 반드시 오죠.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건너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월 1일을 반드시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일이나 12월 31일은 발생 여부가 확실, 불확실? 확실. 기한이라 합니다. 이렇게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조건과 기한으로 나눕니다. 조건과 기한. 이때 조건이 두 종류. 위에 거 28회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요. 예?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합니다. 이거 한자를 통해서 외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28회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조건을 뭐라 한다? 정지 조건. 반면에 밑에 거 28회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이런 조건을 해제 조건 이렇게 불러요. 기한 12월 1일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예? 정지기한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정지기한이란 말보다는 시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훨씬 많이 써요. 반면에 12월 31일이 되면 효력이 소멸하죠? 예? 예? 종기라고 부릅니다. 해제기한이라고도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에서 머릿속에 암기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터집니다. 편안하게 들으셔야 돼.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예. 표정 보니까 몇몇 분은 지금 눈이 뚫어져라. 저걸 내가 꽂히면 이해하고 암기해야지. 막 이런 의욕에 불타는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이 있어요. 예. 오늘 당장 지칩니다. 그리고 자괴감이 들어요. 조금 있다가 닦아먹으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식이종기. 여기까지 괜찮은데 요게 하나 더 있어요. 기한은. 자, 갑이열한테 미성년자인데 네가 성년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는지 안 따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성년이 되면. 자, 성년이 되면 미성년자 입장에서 성년이 되면 장래사실이죠. 성년이 되면 차를 사줘요. 자, 성년이 된다. 확실 불확실? 확실하죠. 반드시 성년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확실한데 언제 성년이 돼요? 언제는 그 날짜.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죠. 주민증 딱 보면 언제인지까지 확실해. 언제인지까지가 확실하고 발생 여부는 당연히 확실하고 엔드 언제인지까지가 확실한 게 있어요. 이걸 확정기한이라 합니다. 반면에 가불이 둘 다 개를 기르는데요. 을은 개집이 없어요. 보르박스에 개를 넣어서 길러요. 근데 갑은 이탈리 수입 개집이 쭉 하나 있어. 을이 너무 부러워해. 맨날 갚아대. 야,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아니다, 네 개가 좋겠다, 네 개가 좋겠다. 이렇게. 갑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고 노령견이어서 곧 죽을지 모르는데 개가 죽으면, 내 개가 죽으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둘 사이에 개집을 증여하기라는 계약이 성립했죠. 자, 이때 갑은 그냥 주질 않아요. 개가 죽어야. 이때 개 죽는 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개가 죽는 게 불확실하면 그 개는 불사견이 됩니다. 그렇죠? 개 반드시 죽어요. 사람도 반드시 죽어요. 죽는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다만 언제 죽는지가 불확실해요. 확실하니까 기한이에요. 조건 아니에요. 다만 언제인지가 불확실해요. 이걸 불확정기한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확실하다고 대답하신 건 이걸 대답한 거예요. 이거 언제인지가 불확실한 거. 죽는지 안 죽는지 건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언젠간 확실히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기한 중에서 불확정기한은 언제 발생하는지가 불확실해요. 근데 둘 다 어쨌든 불확실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사람들이. 조건 중에서 정지 조건하고 특히 불확정기한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어쨌든 불확실하니까. 근데 그 불확실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대단히 중요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이라고.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를 아무리 수백 번을 읽어봐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를 이해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먼저 나중에 할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지만 생각하세요. 왜 문제가 돼요? 둘 다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이 헷갈리지 마라. 불확정기한과 조건은 이뤄가지고 구별해라. 이렇게 판결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부관에서 여기까지만. 부관의 뜻, 부관의 종류, 여기까지만. 더 볼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는 머리에 넣으실 수 있죠? 넣으셔야 돼. 넣으셔야 돼. 내가 붙기 위해서는 넣으셔야 돼. 아시겠죠? 모르겠어. 그러면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계속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기본 뼈대를 잡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민법 총칙 5덩어리가 다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뼈대를 잡고 1월달, 3월달에 조금씩 살을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 물건 할게요.